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양극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네. 이제 좀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반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하락폭을 좀 이렇게 좀 만회하는 이런 수준에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특정 지역, 아주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세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 상승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집값이 좀 싼 지역, 이런 지역들은 소폭 하락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수도권은 특정 지역들은 상승을 하는데 더 많은 지역들은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일극으로 집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사람도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도 역시 이제 일극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하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90년 초반 이후에 지방 중소도시는 지금 뭐 90년이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집값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대세적인 국면에, 일본과 같은 대세적인 국면에 우리 한국도 진입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봐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 인구 문제와 우리가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인구 감소가 된 게 이제 몇 년 전에 인구 감소로 진입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 2005년도부터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돼서 한 20년 가까이 감소를 했죠. 네. 근데 출산율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0.7명대고 일본은 지금 1.2명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출산율보다 6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 일본의 경우에도 네. 결국은 많은 젊은이들이 도쿄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학교도 거기 있고 일자리도 거기 있기 때문에 다 젊은 사람들이 지방 자기 고향에 있지 않고 다 도쿄로 오죠. 한국도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일본을 거의 비슷한 유사한 패턴으로 가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도 다 서울로 오고 또 지방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라도 결국은 취업을 위해서는 서울로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은 도쿄 같은 경우에도 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 전체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 인구는 줄질 않았어요. 도쿄권은 우리 수도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으로 이제 우리가 젊은 층의 인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당분간 제가 보기에 한 20년 정도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되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지방은 실제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하게 되죠. 노년층이 이제 인구가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고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서울 수도권 다는 아니지만 중에서 좀 가격대가 높고 입지가 좋은 일자리가 많고 가까운 지역이 있죠. 이런 지역들은 제가 보기에 당분간 뭐 20년 동안은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좀 낮고 당분간 가격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게를 두고 싶어요. 그렇군요. 거래량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만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 5월이 4,892건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4월이 4,300여 건이었고 3월이 4,200여 건. 이게 지금 계속 이제 그 연 평균 값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매매 분위기가 좀 시장이 좀 살아나려는 분위기라는 해석하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반면에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부동산 호황기일 때 대비하면 여전히 매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저도 이제 거래량 자료들을 봤는데 이게 좀 허수가 많아요. 거래량이 보면은 쭉 보면은 2021년 이제 한 8월 이후에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그러면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게 시장에 어떻게 회복되고 뭐 수요가 막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기사화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놓친 것이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올해 초에
발생이 됐어요. 네, 그렇죠. 가격대가 이제 9억 이하야. 예.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저리로 네. 요 자금을 이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건수가 굉장히 여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20, 30대가 뭐 40% 정도 여기서 뭐 거래량이 차지한다는 이런 기사도 있는데 네. 우리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도 발표한 걸 보니까 요게 이제 보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집들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강남의 뭐 큰 물론 강남도 이제 그 전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좀 있긴 있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주택 가격이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9억 이하 집도 거래는 거래기 때문에 허술하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허술하고 예. 말한 거는 예. 실제로 이게 임의적으로 이 거래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 대출의 그렇죠. 영향이다. 정책적으로 그 말씀이신 9억 이하의 집에 대해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제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안정되지 않고 조금씩 오르니까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출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이제 집을 산 이제 거래량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 보시면 네. 그렇게 막 이게 과거에 지금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 연관해서 최근에 이제 저출생 대책 나온 것 중에 그 신생아 특례 소득 요건 완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세요? 물론 이제 일부 이렇게 여러 개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이제 구입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신생아 또 대출 신혼부부들에게 이제 주택 자금을 어떻게 지원해줘서 대출해 주는 거죠. 네. 주는 게 아니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 전체 이 주택 시장을 어떻게 우상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좀 시장을 좀 회복시키고 가격이 오르게 할 쪽으로 갈 것이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요. 일단 가격대가 10억 미만, 9억 미만의 그런 가격대에서 평형도 85제곱미터 이하. 그렇다면 이것이 9억 이하 85제곱미터라고 얘기하시면 서울에는 사실 많지가 않죠. 수도권도 좀 입지가 좋은 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되게 보면 이제 서울에 만약에 산다면 일반 아파트가 아닌 그죠? 일반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좀 위치가 안 좋은 지역.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최상급지는 어렵고 그 다음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는 지역의 이 아파트들이 전체 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 시장을 견인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신혼부부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줘서 빨리 집을 사게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이 국가를 위해서 이게 좋은 일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신혼부부들이 집을 빨리 사게 되면요, 그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출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산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집을 사서 뭐 5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대출금이 5억입니다. 대개 이렇게 대출 받아서 부모 도움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맞벌이를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돼요.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 집을 산 이 신혼부부들이 대출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느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소득이 40% 가까이 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대출 상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정책을 피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 우리 인구수를 회복하는데 한 일환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조금 회복시키는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저출산, 인구 감소를 위해 극복을 위한 이런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폐악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대출해서 능력이 안 되는데 빚을 얻어서 집을 사라. 그렇게 해서 집을 구입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과연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근데 그럼에도 지금 매수자들의 심리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주택 심리 뭐 지수 이런 것들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요인은 좀 뭐라고 보실까요? 주택을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지표들이 전체 이제 수요자들이 주택을 더 구입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이렇게 이제 심리가 이제 회복됐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시장 전체는 조금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리가 회복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내렸어요. 맞습니다. 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택 금리가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계속 올해 지금부터 해서 이제 당분간 계속 오르지 않고 내릴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택이 지금까지 많이 이제 계속 떨어져 왔고 과거의 최고점에 비해서 네. 최고점 대비로 보면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주택이 어느 정도 계속 길게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반등해야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는 여유가 되면 주택을 좀 구입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게 이제 심리가 좀 회복했다 그래서 시장이 막바로 이렇게 막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바닥은 다졌다. 예. 이게 전문가들이 다 의견이 좀 엇갈리시는 부분이 예.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고점 대비 지금 한 80에서 85%까지 예. 서울은 가격을 회복을 했는데 그 최고점 가격이 사실은 웬만한 그 30대 맞벌이가 사기엔 너무 비싼 가격이기 못 때문에 사죠. 그거를 다시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분분한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거는 입지나 그다음에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따라서 좀 양극화가 될 걸로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최고점에 도달하는 뭐 그런 시점도 좀 다 지역별로 차이가 그래서 있을 걸로 보시나요? 지역마다 다르죠. 지금 지역마다. 우리가 서울 아파트만 봤을 때 아파트 가격 회복하는 추세를 보면 그래도 강남이라든가 좀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은 많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에 비해서 조금 가격대가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입지잖아요. 네.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입지가 좀 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는 회복한 비율이 굉장히 강남이나 이런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요.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경기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들은 거의 이제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들은 그렇지가 않죠.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방은 회복은커녕 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항상 우리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은 항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또 떨어졌다가 최고점을 갱신하고 이런 상태로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해 왔단 말이에요. 평균. 이동 평균을 내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 평균을 쭉 해보면 상당 완만하게 오르는 네. 계속 올라왔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전국 평균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지역 평균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이제는 오를 지역만 과거의 최고가에 근접하거나 또는 일부 지역은 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대다수의 지역들은 이제 과거처럼 다시 최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이 부동산 주택 시장은 과거처럼 정말 이게 황금알을 낳는 이런 자산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금융위원장이 이게 뭐 부동산 띄우기가 아니라고 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 게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뭐 DSR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주택담보대출 한 거랑 그다음에 뭐 신용으로 뭐 쓴 거랑 다 합해서 이자까지 합해서 갚아야 될 것이 이제 DSR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강하게 한 것이 스트레스 DSR인데 이것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은행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한 0.75% 정도인가 더 이제 붙여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을 금액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단계를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기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것도 일부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우리가 집을 사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의외로 자영업자, 우리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자금 이런 운영자금들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조달하게 됩니다. 왜? 가장 쌉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출보다 가장 싼 것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거의 한계점까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발표한 거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DSR을 좀 약간 좀 시기를 좀 늦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말도 일리가 있고 또 일부 이제 지적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지금 금리가 굉장히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이 금리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금리 부담도 좀 줄여주자라는 얘기도 좀 맞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올해 집값을 예측할 때 6월에서 7월 사이, 그러니까 여름이 좀 분기점이 될 거다. 그래서 뭐 상중하저 이런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변곡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언급한 거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좀 어떤 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금리가 이제 가장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과거에는 이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금리를 막 올려도 사람들이 집을 계속 사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봤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 길어야 6개월, 1년 이렇게 고금리가 가다가 또 지나고 나면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됐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내상을 입은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 뭐 영끌이다 해서 집을 사신 분들은 이미 거의 이제 턱밑까지 와서 이미 파산하신 분들도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경매로 많이 나오는 물건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가장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한숨 돌리는 게 약간 한숨 돌릴 정도로 이제 조금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이건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시장이 이제 턱밑까지 왔던 것이 이제 한숨을 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금리에 영향이 있는 건데 두 번째 이제 경기예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실제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경기가 좀 내수 경기가 뒷받침이 되면 요게 이제 바로 시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좀 사야겠다라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집값을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감. 이것이 가장 크거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금리가 몇 프로가 되든 상관이 없이 오를 거다라고 시장에서 믿으면 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당분간 집값이 오르기가 좀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문제도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중반기 지나서 조금 회복세로 간다면 조금 부동산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뭐 한두 차례 더 이제 인하가 된다면 시장이 이제 좀 가격을 좀 회복하는 거래가 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올해보다 5만 가구 정도가 줄 거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앞으로 향후 3년간 지속될 거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좀 지금 집을 좀 사야겠다는 뭐 심리라든지 뭐 이런 회복 분위기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실까요? 이제 이 공급이란 것은 신규죠. 그렇죠. 신규 네. 분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신규 공급이 안 되는 우리가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방은 이제 수요가 없어서 공급을 못 하는 거고, 지방은 미분양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수도권에는 왜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못 하냐, 공급을 줄이냐? 이것은 결국 공사 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몇 년 동안 30-40% 이상이 공사비가 올랐어요. 그럼 분양가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재건축이라든가 무슨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신규로 토지를 구입해서 이제 주택을 이제 신규로 공급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공급을 하자니까 공사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이 가격에는 사실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가격에는 분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공급을 확 줄인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현장들이 공사비가 이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이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몇 년 동안 800만 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공사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최근에 이제 그 신규 물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어든 것이 전체 시장에 그러면 가격을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냐라는 것에는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새 집을 분양받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새 집을 분양받는 비율이 전체 우리 주택 거래량에 비하면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물론 영향은 있다고 보지만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공급이 이제 부족한 것은 이런 공사비 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해결이 되면 아니면 분양가가 이제 그렇게 분양할 수 있는 가격대에 이제 어느 정도 분양을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결이 되면 금방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전체 시장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 영향은 있겠지만 요것 때문에 지금 기사들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공급이 급감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폭등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최근의 상황이랑 맞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공급이 급감해도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가격이 뭐 급등한다. 여기에는 전 동의하지 않고요. 일부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실수요자다. 특히 이제 자녀들이 학교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못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꼭 구입을 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이제 저는 구입을 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 지금 이제 금리가 개인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이제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변동금리로 주택을 내가 필요하다면 실수요자라면 이제 하시라고 하는데 지금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집을 언제 살 거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어디다 살 거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을 사실 때는 좀 좋은 지역, 오를 수 있는 지역, 결국은 그것이 가격대가 비싼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잘 판단하셔서 조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런 지역에 집을 사셔야지 내가 딱 돈을 맞춰서 집을 산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에 집을 산다. 이것은 과거에는 그런 지역이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시는 그런 지역은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대출을 받고도 뭐 부담이 없다 상환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좋은 지역에 집을 사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지역에 집을 살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망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죠? 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